챕터 8. 시인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통찰. 먼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간의 삶의 의미와 도덕적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는 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작품이 지닌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치가들 다음으로 시인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는 시인들이 신과 인간의 관계를 노래하며 그들의 작품이 진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시인들이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들은 영감과 본능에 의존하여 작품을 창작하지만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시인의 영감과 본능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시인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그 작품이 진정한 지혜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시인은 감정과 영감에 의해 작품을 창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정치가들과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정치가들이 시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정치가들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시인들은 감정에 휘둘리며 진리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정치가들보다 그리고 시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믿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챕터 9. 소크라테스의 지혜와 오해.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가 지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철학적 대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무지의 상태를 깨닫게 하려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1단계. 소크라테스의 변명 무지의 지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그는 자신이 신탁의 조언을 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신탁은 그에게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2단계. 소크라테스와 장인들 대화의 중요성. 소크라테스는 다양한 장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장인들이 자신의 기술에 대한 과신으로 인해 진정한 지혜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그에게 많은 통찰을 주었고 그는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단계. 청년들과의 관계. 소크라테스의 영향. 소크라테스는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왔습니다. 청년들은 소크라테스를 따르며 그의 대화를 듣고 흉내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화를 내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4단계. 소크라테스에 대한 비난과 무지.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접근 방식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식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무지에서 발생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혜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챕터 10. 소크라테스의 변호에 대한 주장.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변호를 통해 고발자들이 제기한 여러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와 철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고발 내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단순히 고발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그의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고발의 내용 중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가르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그는 특정 신들이 아닌 다른 잡신들을 믿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발은 당시 사회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얼마나 도전적인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발자 멜레토스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그는 멜레토스가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청년들을 타락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도록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는 누구보다도 무지한 것을 알고 있다는 유명한 말을 통해 자신의 지혜가 다른 사람의 무지를 자각하게 하는 데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단순히 고발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그의 철학적 주장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며 많은 사람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철학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변명은 단순한 방어의 연설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행동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단순히 고백이나 변론이 아닌 철학적 사유의 깊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논문으로 인류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기초를 형성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챕터 11. 멜레토스와 청년 타락 문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멜레토스와 청년 타락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소크라테스의 변명개요. 소크라테스는 BC 399년에 아테네에서 멜레토스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그의 고발 내용은 두 가지로, 첫째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발은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사상이 얼마나 큰 논란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줍니다. 2. 멜레토스의 고발 내용.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에게 그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그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3. 청년 타락 문제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박.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에게 청년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멜레토스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청년 교육의 책임.
소크라테스는 청년 교육의 책임이 사회 전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돕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 아테네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가치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법정에서의 소크라테스의 입장. 소크라테스는 법정이 가르침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벌을 받는 장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방어하며 고발의 무책임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의 법과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5. 무신론 고발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주장.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무신론자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신의 존재를 믿고 있으며 이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신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명확히 하며 이러한 고발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챕터 12. 소크라테스의 변호와 멜레토스의 책임.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상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변명은 그가 처한 재판의 상황을 통해 그의 철학적 신념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멜레토스의 잘못을 강조하며 자신을 방어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살아가던 중 그를 고발한 멜레토스에 의해 고소당하게 됩니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그가 청년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발은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 그가 가진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변명에서 이러한 배경을 명확히 하며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1단계. 멜레토스의 고발과 소크라테스의 반론.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신을 부정하고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가진 철학적 사고와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는 멜레토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그의 주장의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가 주장하는 바가 실제로는 그가 만나는 청년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2단계. 청년들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는 주장.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청년들을 타락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지혜를 추구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대화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했으며 이는 그들의 정신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철학의 본질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며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청년들이 더 나은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3단계. 가식적인 법정과 멜레토스의 비난.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멜레토스의 행동을 비난하며 그가 실제로 법을 존중하지 않는 가식적인 인물임을 드러냅니다. 그는 멜레토스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소크라테스에게 고발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비난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우위와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철학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4단계. 소크라테스의 궁극적인 메시지.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진리와 지혜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그는 사상가로서의 역할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변명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철학의 중요성과 그 가르침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챕터 13. 청년 교육과 멜레토스의 주장.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사상과 교육 방식에 대해 변론하는 내용으로 특히 청년 교육과 관련된 멜레토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가 청년들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그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를 탐구합니다.
먼저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그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그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에게 청년들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며 그가 침묵하는 것은 부끄럽고 무관심의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단순히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도 깊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강조합니다. 그는 청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모든 아테네 시민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법률, 배심원, 방청객, 평의회 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청년들에게 교육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청년들을 더욱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오직 자신만이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를 반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에게 사악한 시민보다 선량한 시민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 멜레토스는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는 그가 실제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청중들에게 멜레토스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접근은 단순히 논리적인 반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청년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심어주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교육이란 말의 조련과 같으며 그 길에 능숙한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멜레토스의 주장이 청년 교육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챕터 14. 소크라테스의 변명 - 청년 타락 관련 주장.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철학적 사상과 교육 방식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그가 주장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그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고발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됩니다. 고발인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그는 청년들을 타락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자 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의도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사악한 자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악을 입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락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는 청년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세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의도적이지 않은 잘못의 경우 그러한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잘못된 행동이 의도해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가르치고 경고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가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법정이 가르침의 장소가 아니라 처벌의 장소임을 지적하며 법정에서의 논의가 교육적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교육과 처벌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했던 의도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합니다. 그는 멜레토스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그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논리적 사고방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접근을 통해 청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모순을 찾아내고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그의 철학적 사상과 교육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통해 교육의 본질과 진리 탐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변명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철학적 사유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챕터 15. 소크라테스의 신들에 대한 신념. 지금부터 소크라테스의 신들에 대한 신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신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철학적 사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그는 자신이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멜레토스라는 인물에게 고발당했는데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에게 신들을 믿지 말고 새로운 신들을 믿으라고 가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그는 자신이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도둑범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멜레토스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가 사람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배심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멜레토스의 주장이 그가 자기 자신조차 믿지 않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주장이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한 수수께끼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신들에 대한 믿음을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으로 한정짓지 않고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맥락에서 바라보았음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의 신념은 그의 철학적 질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신념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과 도덕적 삶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신들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삶을 탐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챕터 16. 소크라테스의 반박 및 신에 대한 고백.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에 아테네에서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을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이 자신의 행동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자는 그가 신들을 믿는 동시에 그 믿음을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주장을 말장난으로 간주하며 아테네 시민들에게 고발자의 주장이 과연 논리적인지 검토해보자고 요청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발자의 주장이 비논리적임을 지적하며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순되지 않음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발자가 자신을 비난하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발자는 소크라테스가 다이몬과 관련된 것을 믿는다고 주장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이몬의 존재도 믿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고발자의 주장이 스스로 모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믿음이 신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신의 존재와 그 명령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발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며 그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둘째,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이는 그가 철학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잘 나타냅니다.